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그 블로그에서 그 글로 이제 좀 많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제가 종종 그 영토 TV라는 것을 유튜브에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동안 블로그에 글로 써드렸던 또는 카페에 글로 써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방송으로 한 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제 정부에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앞으로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글을 읽으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살을 붙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토학장 칼럼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효과. 자, 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자, 어제 정부에서 역대 최고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죠. 자, 우선 이전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이 됐는지, 그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9.13 부동산 대책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미 이 부분은 서울 부동산 가격이 왜 급등이 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글을 써놨어요. 자, 이렇게. 자,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이미 글로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지금은 비공개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공개로 돌릴 거니까 그때 가서 기사를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미,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글을 써놨어요. 영토확장 시장 흐름 읽기.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한 이유와 참가 방패의 중요성. 자,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글에서 자,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지금 밑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많은 혜택을 준 것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이 여기 있어요. 그죠? 보면은 글을 한번 읽어보면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의무 임대 기간만 채우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돼요. 이만큼 세 혜택을 주는 거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때요? 자,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집값이 올라가는데, 세 혜택까지 주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겠죠, 다주택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세 혜택을 주니까 대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 임대사업자는 이제 의무 임대 기간 동안 못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물이 시장에 사라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이 사라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매수에 가담하게 한 것은 바로 뭐다? 자,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보유세 인상이죠. 보유세입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 고가 1주택자 보유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이 뉴스에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동안. 근데 어떻게 해요? 결과는 고가 1주택자 보유세가 너무 작게 나왔다는 거죠. 작게 인상됐어요. 이거 기사를 제가 여기에 써놨으니까 이거랑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작게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언제 이때 때마침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을 통합개발하고 강북을 우선 투자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를 하면서 투자 심리까지 부추겼어요. 서울 부동산 시장에 투자 심리까지 부추겼어요. 그 어때요? 투자자까지 투자에 가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또한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 상환 비율 이게 30에서 40% 축소가 됐었거든요. 이게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어진 게 전세자금 대출이 누구나 다주택 포함해서 누구나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다?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자금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전세자금 대출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다주택자들이. 자,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냐면 쉽게 매매가가 10억이에요.
그 전세가 7억입니다. 그럼 이때 주택담보대출은 자 얼마가 나와요? 자 10억 매매가가 10억이니까 10억에 40%인 4억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전세자금 대출은 얼마가 나온다? 자, 7억 원이잖아요. 7억 원에 80%예요. 전세자금 대출은 80%가 나오니까 7억 원에 80%인 5억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게 얼마를 더 받아요? 무려 1억 6천만 원을 더 받아서 자, 갭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억 6천만 원이면 그죠? 웬만한 수도권도 갭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에요. 수도권에 아시겠죠? 네, 수도권에 자, 이런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돈이 당연히 투자에 활용이 되겠죠. 그죠? 자,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사업자 대출이 매매가의 80%까지 나오니까 임대사업자 대출을 투자자금으로 활용을 많이 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서울에 저 여의도 쪽에 이제 그 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 부동산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자, 어떤 식으로 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한다? 자, 일단 예를 들면 뭐 그냥 그 뭐 15억에 매매가가 15억에 그죠? 15억에 예를 들어서 뭐 7억이다. 예, 7억이다. 그러면 15억에 7억이다. 그러면 자, 임대사업자 대출을 어떻게 해요? 자, 만약에 15억에 14억이다. 자, 계산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매매가 14억에 7억이다 하면 그러면 지금 전세 비율이 몇 프로예요? 50%죠? 그럼 우리가 전세를 끼고 투자하려면 우리 돈이 지금 7억 원이 들어가요. 그죠? 14억 원에서 7억 원을 빼면 7억 원이잖아요. 그 전세, 그 갭 투자자금 7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면 얼마가 들어간다? 자, 14억의 80%면 몇 프로예요? 자, 몇 프로 대출이 얼마 나와요? 그죠? 거의 11억 원이 넘게 나오죠? 그죠? 14억 곱하기 80 하면, 그죠? 1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11억 2천만 원. 그죠? 그러면 내 돈이 얼마가 있으면 돼요? 11억 2천만 원이면 3억 6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14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거는 7억 원이 들어가는데, 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자, 투자를 하면 3억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 그럼 당연히 어때요? 자,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은행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대거 사겠죠. 그래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해서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격이 크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임대사업 대출이 매매가 80%가 나오니까 임대사업 대출을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자, 결국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게 만드는 세 가지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동성. 그죠? 그래서 유동성 과잉,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죠. 네, 공급이 부족하면 또 가격이 오르죠. 또 개발 호재가 있으면 투자 심리가 커지면서 가격이 오르죠. 이 유동성 과잉, 공급 부족, 개발 호재 이 3박자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최근에 맞아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뭐다? 자, 유동성 과잉 부분은 자, 어떤 게 만들었다? 전세자금 대출 80%가 만들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대출 80%가 만들었다. 유동성 과잉 부분을. 그래서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그죠?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졌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임대사업자 세 혜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세 혜택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임대사 대출도 많이 나오고, 그거 어떻게 해요? 내 돈도 적게 들어가고, 세 혜택도 적고 하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같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대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왜냐면 의무 임대 기간 동안 못 파니까. 그 시장에 매물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없어지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런 그 혜택을 주니까 인위적으로 매물이 사라지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개발 호재까지 박원 서울시장이 더해준 거예요.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그리고 제가 저기다 안 썼는데 그죠? 강북 우선 투자하겠다. 그죠? 이런 개발 호재까지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어때요? 이 3박자가 지금 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맞아 떨어졌죠. 그죠?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7월 말에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 시장을 계속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 자, 7월 초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시장을 보고 나서 7월 말에 글을 써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 제가 글을 써드렸는데, 영토 확장 시장 흐름 읽기, 상승폭 커진 서울 집값, 큰 흐름과 같이 봐야 할 때라고 글을 써드렸는데, 여기 보면, 자, 여기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자, 투자자는 큰 흐름을 같이 보며 창가 방패 전략을 취하며 투자하라고 얘기했지만, 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글 쓰는 게 거의 돈 버는 경제 부분, 영토 확장의 돈 버는 경제 부분에 경제 부분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경제 부분을 보면서 큰 흐름을 보면서 창가 방패 전략을 취하면서 투자하라고 얘기했지만, 자, 실수요자는 제가 이제 현장을 다녀보니까, 그리고 이런 정부 정책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자는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할 것 같아서 집을 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글로써. 아시겠죠? 그래서 자,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려왔죠. 일단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사는 투자자들은 그저 큰 흐름을 같이 보면서 그 전략을 좀 짜야 되지만, 실수요자는 자, 단기간에 그런 등락폭에 상관없이 작년부터 집을 사시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그죠? 4월 1일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 그 매물들이 나올 때, 그런 금매물들이 나올 때, 그때 실수요자가 가장 최적의 적기니까 그때는 꼭 사시라고 제가 글로도 한번 써드렸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제가 글로 좀 써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7, 8월에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제가 7월 말에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요자는 꼭 사라 라고 써드렸어요. 자, 결국 이제 시장이 지금 9월이 다 돼갔잖아요. 그죠? 거의 2개월이 지났는데, 글을 쓰고 나서 보면 결국 실수요자, 투자자, 모든 매수자가 매수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니까 가담하게 되니까 당연히 시장 논리에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에 집주인들은 더 받고 싶죠, 돈.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심리입니다. 집주인들이 막 단합하고 집값 올리고 막 하는데 집을 아직 못 사신 분들은 막 욕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입장이 바뀌면 돈 더 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집주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죠?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에 돈 더 받으려고 매물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였습니다. 어때요? 매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자, 어느 상황까지 갔냐면, 집값 상승폭이 계약금 배액 상환한 것보다 크니까 계약한 것도 해지하고 배액 상환하고 그냥 해지를 해버린 거야. 자,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돌아다녀보면 계약 해지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시겠죠? 자, 게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물을 싸게 내놓지 말자며 집주인들끼리 단합까지 해서 매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거 어때요? 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정책 분석하고 경제 분석하고 이러면서 큰 흐름 같이 보고 이런 걸 잘 못하시잖아요. 그죠? 일단 그냥 가격 오르면 일단 사고 보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죠? 어때요? 시장에 매물은 없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매수자들이.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진 매수자들이 간혹 아주 높은 가격의 매물이 딱 나오면, 어떤 집주인이 팔겠다고 매물이 딱 나오면 그 매물을 어때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매물을 딱 사게 되니까 어때요? 그 가격이 시세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 건만 거래해도,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에 나왔는데 12억이 거래되면 한 건만 거래해도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얼마가 된다? 12억이 되는 겁니다. 2억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사를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었는데, 집 안 팔아 서울 집주인 콧대 12년만 최고, 이렇게 나오죠? 이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불과 7월 초부터 8월 이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게 부동산 임장을 계속 다녔었는데, 자, 5월 6월까지만 해도 매수자들이 집을 안 샀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자, 급매물이 나와도 가격 더 떨어질 거라고 집을 안 사고 막 그랬을 때요. 실수요자들이.
아시겠죠? 근데 갑자기 이제 가격이 흘러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막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막 추경 매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불과 5월, 6월은 그죠? 완전히 그 매수 심리가 죽었다가 7월, 8월은 오히려 매수 심리가 완전히 살아나면서 매도자가 그 콧대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 2개월 동안 매매가가 1억에서 막 3억 이상 오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죠? 최근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진행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는 이제, 그죠?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부동산을 잡으려면 뭘 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규제를 해야 되겠죠? 요 세 가지. 당연히 요 세 가지를 규제를 할 겁니다. 어때요? 자, 우선, 자, 박웅 서울시장이, 자, 이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자,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자, 여기죠. 자, 어때요? 서울시가 폭등을 막기 위해 박원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을 전면 보류했어요. 자, 이 부분이죠. 개발 호재 부분을 보류를 시켰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인 개발 호재 부분을 보류를 시킨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이 부분은 X가 된 거죠. X. 그죠? 보류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예요? 자, 유동성과 공급 부족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동성 과잉과 공급 부족을 해결하라고 이제 정부가 정책을 9.13 부동산 정책을 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면, 자, 유동성 부분을 한번 보면, 자, 뭐예요? 주택 보유자 서울서 담보대출 갭투자 원천 봉쇄. 자, 제가 이거 어제 저도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대책을 분석하면서, 정말 정부가 이번에 집값 제대로 잡겠다고 엄청난 대책을 발표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번 보면, 자, 읽어볼게요. 자, 9.13 부동산 대책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신규주택, 규제지역 내에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미 갖고 있는 주택으로 받는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걸 틀어막는 강력한 금융제에 포함됐다.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여유자금으로 활용해 서울지역 등에서 벌이는 갭투자, 시세차익 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보면 2주택 이상 가구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새로 살 때, 규제지역이죠?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한다? 자, 무조건 금지다. 무조건. 자, 아예 안 준다는 거예요. 20%, 30%, 40%도 아니에요. 그냥 아예 안 준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대출을 아예 안 준다는 정책은 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보면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기존 집을 활용한 대출은 생활자금 용도로만 제한된다. 자, 본인이 현금이 많아서 그 돈으로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투기 수요에 은행이 금융 지원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 여기 보면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새로 살 때죠. 그러면은 이 규제지역 외의 지역은 그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지역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풍선 효과는 아마 그렇게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본인 현금이 많아서 그 돈으로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뭐야? 강남 부자들 얘기야, 강남 부자들. 그분들은 주택 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죠. 현금 자산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거기는 이번 규제에도 피해가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풍선 효과가 또 강남 지역, 오히려 똘똘한 강남 지역으로 몰릴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죠?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면, 자, 기존 대출 규제는 투기가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 40% 정했다. 10억 원 주택을 살 때 LTV 적용도 가정하면 4억 원을 빌릴 수가 있었다. 하지만 새 규제 적용 시 한 푼도 빌리지 못한다. 한 푼도. 자, 대출이 0이에요. 0%. 기존 대출 규제는 지역에만 차등되는데 이번에는 보유 주택 수에 대한 제한도 거는 것이다. 여기 보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다주택자 투기를 막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대출을 아예 틀어막는 경우는 좀 처음 봤거든요. 네. 자, 예를 들어 지방에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 등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들일 때 주택담보대출 불가능해져요. 그럼 요새 지방에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지방의 부자들
지방에 그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서울 규제 지역에 막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본 적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그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불가능해지겠죠. 지방에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 등 규제 지역에 집을 살 때는 주택은 불가능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현금 부자들만 그 서울 등 규제 지역에 집을 살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자, 그만큼 어찌됐건 간에 현금 있는 사람들은 뭐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까 자기가 사고 싶으면 사게 놔둬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딱 주택담보대출만 규제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완전 규제를 하는 거죠. 서울 규제 지역에. 아시겠죠? 그만큼 수요가 줄을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지방의 현금 부자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똘똘한 지역만 사겠죠. 당연히.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 그들만의 리그. 그죠? 그래서 강남. 그죠? 그리고 뭐 용산. 이런 지역들. 그죠? 호재가 많은 용산 뭐 이런 지역들. 근데 이번에 용산 그죠? 그래도 뭐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은 아니더라도 용산 개발은 아직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그 부자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들 위주로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지역들은 아마 타격을 받을 겁니다. 강북 지역이나 서울 강북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좀 외곽 지역들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아무튼 뭐 몇 가지 예외가 있다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보편적인 걸 얘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규제 지역 내 고가주택, 공시가격 구고 초과 구입 시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자,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죠. 고가주택 사는 분들이 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겠어요? 현금 다 가지고 사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대출 기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빼고. 그 다음에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국비도 된다. 2주택 이상은 LTV 총부채 상환 및 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투기지역 등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으로 생활 안정자금 받을 때 LTV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이 4억원, 3억원 줄어든다. 자, 그러면 생활 안정자금을 받을 만한 지역들은 당연히 어떻게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거 역시 그죠? 어떤 지역들? 강남 그 똘똘한 그런 지역들, 소득성이 높은 지역 말고 그 외지역들이 또 그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대출받을 수 없어서 생활자금 목적으로. 그죠? 이렇게 큰 흐름을 한 번씩 보는 겁니다. 디테일한 거는 뭐 제가 이제 뭐 글로는 얘기 드리면 뭐 세워라 내워라 몇 시간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큰 흐름만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글로서는 아무튼 이렇게 줄어든다. 그리고 자, 관심을 모았던 전세자금 보증 대출은 2주택 이상 가구의 경우 공적 보증이 아예 금지된다.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갭투자 활용하는 걸 막게 된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2주택 이상 가구가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갭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보면 1주택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보증해준다. 1억 원 이상일 때는 보증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1억 원 이상인 분들이 사실 지금 그 부부 합산이면 한 분당 500만 원, 5천만 원씩이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이면 1억 원 이상인 분들이 고소득자인가요? 아니죠. 거의 그죠. 근데 고소득자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하면은 그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세자금 대출 이거 안 나와버리면 이제 전세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아시겠죠? 대출이 안 나오면 대출 받아서 전세를 못 사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밑에다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그리고 무주택자는 이전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이 적용된다.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전세를 살려면 그죠? 집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집이 없는 상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에 규제도 세진다. 보면 앞으로 투기지역 투기가을지구내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가 40% 제한된다. 앞으로 이전에 80% 나왔죠. 근데 이제 절반인 40% 제한돼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 예를 들면 전세 비율이 50% 지역, 그럼 매매가 14억이고 전세가 7억이면
그죠? 임대사업자 대출 80% 받으면은 원래 7억을 투자해야 될 거를 3억 2천을 투자할 수 있었죠. 전세금을, 아니, 투자금을 확 줄여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40%가 나오면 의미가 없죠? 그죠? 오히려 전세 그 비율 50%보다 이 40%가 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게 더 적게 들어가요. 7억을 투자하는 게 더 적. 14억 아파트를, 매매가인 아파트를 전세 7억을 놓는 게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가요. 7억 투자금이. 40% 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임대사업자 대출에서 갭 투자에 활용하는 건 좀 의미가 없어졌다. 이게 만약에 전세 비율이 30% 이하, 이 40% 이하로 내려가면 의미가 있는데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투자 수요, 그죠? 갭 투자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임대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 이렇게 대출금을 확 줄여버리고 뭐도 줄였다? 혜택도 줄였다.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도 축소했어요. 보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해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그동안 부과되지 않던 종합부동산세 가산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투기지역,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내잖아요. 거기만 40% 계지요. 그러면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외에는 그래서 거기는 계속 80%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이제 그죠? 새로운 그런 풍선 효과도 생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되고 그동안 부과되지 않던 종합부동산세가 가산된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죠? 양도세 중과가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 가산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당연히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그죠? 주택 임대 사업자에도 몰릴 수가 있겠죠. 세혜택이 거기는 있으니까. 그죠? 그럼 보면 자, 우선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등록하더라도 2주택자는 일반 세율의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일반 세율 20%가 추가가 된다.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 주택,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이하를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제외해 일반 세율로 과세되는 특혜를 부여했지만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에서. 또 앞으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가세된대요. 결국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세 혜택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죠.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 합산 배제하고 있는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도 주택 가액 기준이 신설됐다. 현재 면적 기준에 가액 기준이 더해진 셈이다. 자,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를 개시할 때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라고 나오죠.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가 40%가 도입된다. 특히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내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를 하는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는 금지된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그죠? 투기가열, 투기지구 임대사업 대출은 40% 도입이 되니까 임대사업 대출이 80%가 도입되는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외의 지역은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도 투기지역 내 주택을 사기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 결국은 어디에 지금?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지역들만 주는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겁니다. 완전히.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정상적인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당 1억 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 원 초과 시 점검하고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제 그 후속적 그 대책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할 건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분 사태 주택담보에서 완전히 금지시켜버렸죠. 제가 읽어드렸죠. 그리고 1주택자도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구입 시 대출을 아예 못 받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일단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2주택 가구 이상인 경우는 금지시켜버렸죠. 그리고 1주택도 1억 원
얼마?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만 해주고 1억 원 이상은 안 해주는 거죠. 그죠? 그것도 금지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금지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 나머지는 규제 지역이지만 이거는 전 지역이다. 전 지역. 전 지역.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권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부세, 양도세 혜택도 제외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가일지구는 임대사업자 대출도 80% 40% 줄여버렸죠. 결국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투기지역, 투기가일지구는. 아시겠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 규제 지역은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죠? 자, 결국 규제 지역의 대출로 집 사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정책에서 봉쇄하는 정책입니다. 유동성 확 줄여버렸죠? 그죠? 그럼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은 지역은 어디예요? 자,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풍속효과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책 해석은. 정부는 모든 부동산을 다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죠? 부동산은 그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그래도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죽어버리면 소비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소비가 죽으면 안 그래도 지금 내수 경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기도 같이 침체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원천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그죠? 피할 수 있는 지역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 어떻게 할까요? 자, 보시다시피 유동성은 확실히 잡을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 다만 자, 어때요? 규제 지역 내에 바로 시장에 매물이 막 쏟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 제가 예전에도 이 글을 계속 썼는데 집을 보유한 사람은 절대 집을 보유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으면 오를 때까지 버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야, 여러분들 같으면 그죠? 그 정책 나왔다고 내가 지금 15억짜리 집 들고 있으면 무서워 13억이 내놔야지 이렇게 내놓나요? 절대 안 내놔요. 버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시행착오를 거쳐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은 버티면 오른다는 그런 관념이 다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죠? 끝까지 버팁니다. 내가 부담되지 않으면 들고 갑니다. 계속. 그래서 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부담을 줘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보유세 인상과 금리 인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유세 지금 그래도 많이 올리는 폭탄 정책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를 정책이 나왔다고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은 그냥 앞으로 이런 정책 하겠다는 거지 그게 실행되려면 또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 실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지금 1주택자도 지금 보유세를 엄청나게 높게 부과했기 때문에 원래 1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가 보유세가 그죠? 크게 부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대거 그냥 실수요자들이 지금 매입을 하게 된 거잖아요. 7, 8월에. 그래서 가격이 좀 급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가 1주택자 다시 보유세 크게 부과한다고 지금 이번에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어때요? 1주택자들은 내가 투기한 것도 아니고 아니 왜 나한테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들은 또 훨씬 더 많죠. 다주택자보다. 당연히 이분들이 이제 그 반발이 굉장히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당연히 또 야당이 또 반발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국회 통과를 또 지켜봐야 돼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보유세 인상했지만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막 이러면서 이거 안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가격이 막 오르고 막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예전에 상황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2004년부터 이제 부동산을 해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보유세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숨기고 있다가 그게 통과가 막 지연되고 막 하니까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시 또 가담해가 또 가격이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국회 통과를 아시겠죠? 따라서 일단은 관망을 할 거예요. 국회 통과가 잘 되는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관망하는 동안은 매물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국회 통과가 되더라도 어때요? 바로 통과된다고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죠. 내년에 실행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그죠? 그럼 내년에 실행되면 그때 이제 피부로 와닿겠죠? 그럼 그 피부로 와닿으면 그때 이제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면 그때부터 이제 매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보유세 인상이 발표됐다고 해서 바로 그냥 매물이 나온 게 아니라 보유세 인상된 게 내가 피부로 와닿아서 진짜 내일 때 그때 이제 막 매물 나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제 부담되는 사람이 이제 늘어나게 돼서 매물이 당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또한 공급 확대 정책도 정부에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아직 안 나온 거니까 제가 일단은 링크만 이렇게 걸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나오면은 그때 가서 한번 어디가 이제 공급 지역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 나왔어요. 그죠? 아무튼 이 지역이 얼마만큼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부동산 상승이 꺾이지 않는 본질은 가장 뭐다?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너도 나도 전세를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 받기 쉬우니까 그냥 막 전세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월세 내가 보증금이 얼마 없어서 원래 월세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80% 받고 보증금 작아도 80% 받고 그냥 전세 사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내면서. 월세 내는 것보다 대출 이자 나가는 게 더 싸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월세에서 대거 전세로 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전세난이 계속 발생하게 된 거야. 그게 원인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전세자금 대출이. 그죠?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를 안 해야지 집값 하락을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제가 분명히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 지금 나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경제 상황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9월하고 12월에 지금 한다고 지금 거의 확정이에요. 한다고 되니까 지금 이제 한국과 금리 차가 지금 1% 이상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 어때요? 지금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죠?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자가 늘어나면 이자 부담을 못하는 사람이 이제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어때요? 지금 제가 볼 땐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웬만하면 안 하는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 나왔다는 거는 자, 지금 그 금리 인상이 지금 대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상승에 대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명분이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나왔어요. 보면 부부 합산 1억 번은 1주택자 전세대출 불가. 그래서 10월 도입되는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바로 그냥 10월에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무주택자는 제한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하면 대출 금지예요. 1억 원 이하면 대출 나오고. 근데 1억 원 초과자들이 훨씬 더 1억 원 초과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그분들 대출 안 나옵니다. 그죠? 여기는 어디가 대상이다? 전국이 대상이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만약에 이게 규제 지역만 이게 대상이었으면 이게 투자 수요를 잡으려고 하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지금 전국이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금리 상승 아까도 말씀드린 금리 상승은 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먼저 제 생각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완전히 금지가 돼요. 아시겠죠? 여기 그 글을 읽어보면 다음 달부터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집을 한 채 가진 가구도 부부가 합쳐 연 1억 원 넘게 하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죠. 1억 원이 얼마 사실 아닌데 연봉 1억 원이 두 합산인데 그죠? 정부가 14일 발표한 9.13 부동산정책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이르면 10월부터 자 다음 달부터 바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부부 합산 연속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세 보증 금지는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야? 자, 전국에 적용돼요. 전국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이거는 투자 수요를 잡는 게 아니라 금리 상승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가 됐다. 그 이야기랑 요게 연결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크게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현재 전세 대출을 받아 대전살이를 하고 있는 1주택자는 기존 조건대로 대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사시는 분들은 기존 조건대로 대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주택자만 2주택 이상자는 또 안 돼요. 2주택 이상자는
어때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한 채를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2년 내에 이게 처분해야 되면, 그죠? 2년 내 처분 조건이면 분명히 이런 매물도 좀 나올 수 있겠죠, 앞으로. 그죠? 자, 그리고 아울러 1주택자가 전세 보증 받을 때는 내는 수수료 보증료율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올라간다. 그죠? 보증료율도 이제 올리겠다는 거예요, 1주택자는. 아시겠죠? 모든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큰 틀에서 보면. 그죠? 한편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들의 연간 대출이자 비용이 임대소득을 넘지 못해서 규제하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강화 방안을 다음 달 중순에 내놓기로 했다. 또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또 나오게 됩니다. 계속 규제는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전세자금 대출 차등화이고 기존 대출 연장 어쩌나 보면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화에서 발표하면서 금융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에 편법적으로 동원되어 대출 자금을 차단하는 목표다. 새 대출 규제에 대한 시행도 논의된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2억 원 미만, 2억 원, 4억 원 미만 등으로 차등할 것으로 알려져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가 연장할 경우 차질이 예상된다. 자, 아무튼 점점 좀 그죠?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가 안 잡히면 계속 규제가 더 세질 거라고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규제해도 가격이 올라가고 규제도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보면 오히려 규제 지역 사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규제 지역을 막 사고 하신 분들 지금 일단은 가격이 올라간 것만 봤을 때는 그래도 뿌듯하죠. 그거만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는 계속 또 이런 규제 정책 계속 발표하는 건데 저는 이제 대출 규제를 완전히 이렇게 막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무튼 점점 투자하기 힘들어지는 시장을 가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지역을 잘 선택해야 돼요. 투자는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 유동성이 한 번에 확 줄지는 않아요. 무슨 금위가 오거나 아니면 IMF 뭐 그런 위기가 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유동성이 한 번에 확 줄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위기가 오면 오히려 유동성을 늘리죠. 정부에서. 네. 그죠? 이거는 이제 경제랑 연결되면 또 미국하고 또 미국과 관계, 중국과 또 관계 그런 것도 같이 연동해서 얘기 드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일단 빼고 오늘 부동산 쪽만 얘기를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기사에 난 건데 전세 대출 연장 가능한가요? 은행권 문의세도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인 14일 주요 은행에는 강남, 잠실 등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관련한 다주택자들과 실수요자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은행 고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은 전세자금 대출 관련한 것이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관련한 게 가장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규제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주택 구매에 나선 투자자들이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보면 A은행 관계자 뭐라고 했냐면 집을 사기 많은 고객들이 전세대출을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더니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투자분도 많았고. 자, 전날 나온 규제에 따라 2주택 이상자는 1회 안에 기존 1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그래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1주택자는 계속 연장이 가능한 건 안 나오고 있다. 나오죠? 자, 그래서 강남 상구 대출자들은 대부분 금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한도가 많이 나오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했다. 서울보증도 대출 연장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걸 보고 있다. 은행 소개인사업자 대출 담당 창구엔 임대사업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매매를 진행 중인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출이 막히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 대출은 LTV 규제를 받지 않아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적게는 부동산의 60%, 많게는 90%까지 대출할 한도를 적용해왔지만 이날부터는 40%만 가능하다. 자, 거의 그러니까 80%까지는 거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사업자 대출이. 아무튼 이제 40%는 가능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이 기사에 대한 결론은 뭐냐?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이제 전국이 대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이제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쉽게 내가 2억밖에 없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10억의 80%인 8억이 나오면 난 10억짜리 전세집에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내가 보증금 2억에 대출 8억 하면 10억짜리 전세 집에 살 수가 있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면 난 보증금 2억에 맞는 전세집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2억에 맞는 전세집을 찾거나 아니면 이 집을 계속 살고 싶다 하면 집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월세로 드릴게요. 근데 보증금 2억에 100만 원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집을 또 투자하신 분들, 이 집을 투자한 사람, 갭 투자한 사람, 매매가 15억에 전세 10억 해서 만약에 5억 갭 투자를 이게 했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대출이 들어올 때 8억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때요? 자, 이분은 10억의 대출을 놓고 싶은데 8억이 대출을 나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어때요? 그만큼 당연히 수요는 줄어드니까 이 전세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전세가 높은 지역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돈 있는 분들은 그냥 전세금 10억 내주고 그냥 월세 2억 100만 원 월세를 돌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죠? 그 집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 현금이 많이 그래서 제가 그 창가 방패 하라고 말씀드렸죠. 방패가 있어야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것도 돈 내주고 월세 돌리죠.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현금 없이 방패 없이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집 개수만 계속 늘린 분들 어때요? 이런 상황이면 이제 전세금 못 내주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난 어때요? 이거 더 싸게 해가지고 9억에 해볼게요. 8억 해볼게요. 내릴 수밖에 없겠죠. 월세는 못하니까 내가 이만큼의 돈이 없으니까 현금을 다시 투입할 돈이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내 돈 현금이 아닌 대출로도 이걸 메고 쓰는데 대출이 지금 아예 안 나오죠 이제 다주택자들은 그죠? 규제 지역은 그럼 어때요? 이제 규제 지역은 전세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이제 계속 한번 설명 드리면서 얘기 드릴게요. 자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앞으로 높은 전세 가격에 맞는 전세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전세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 돈에 맞는 전세가가 싼 지역으로 실수요가 많이 이동을 할 겁니다. 전세 수요가. 그죠?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전세도 결국엔 뭐예요? 자 집도 소득이 되는 지역은 대출 많이 안 받잖아요. 주택담보 대출. 그럼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이 많이 되는 지역은 전세자금 대출 많이 안 받겠죠. 그런 지역은 전세 가격이 조정이 많이 안 되지만 자 그런 지역 외 지역들 그러니까 이제 강남을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 드린 거야. 그런 지역 외 지역들은 그죠?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지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전세가가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전세자금치 안 나오니까 자, 내 돈에 맞는 전세가 싼 지역으로 많은 수가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남에 좀 무리하게 또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강북 전세로 이동하게 될 거고 강북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죠? 대출이 많이 나와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 또 어떻게 해요? 경기도 쪽으로 밀려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전세가로 인해서 밀려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전세가 싼 지역으로 점점. 자 그럼 서울 집값은 바로 떨어지냐? 자, 당장은 안 떨어집니다. 자, 왜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보유한 집주인들은 내가 집을 보유하면서 부담이 되지 않으면 절대 집을 싸게 내놓지 않습니다. 자, 결국 부담을 주는 것은 보유세 인상과 대출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세 폭탄 부과는 이제 국회 통과가 남아있고 1주택자의 불평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통과된다고 해도 내년부터 시행이니 당장은 피부로 와닿지 않아 매물이 나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매수자 매도가 눈치 안 보는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근데 분명한 건 그런 와중에 전세 수요는 꾸준히 줄어들어서 전세가는 계속 조정이 됩니다. 어때요? 자 호가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전세가만 계속 조정되면 어때요? 전세 비율이 계속 떨어지면 갭 차이는 계속 벌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그만큼 지금 대출도 이제 막 규제해서 잘 안 나오는데 그죠? 그만큼 현금을 들고 갭 투자할 수 있는 수요가 있겠어요? 그죠? 갭 투자 수요가 계속 안 들어오면 자, 이 집주인들도 버티기 힘들겠죠? 그러다가 이제 내년에 자, 보유세 인상이 만약에 실행돼서 또 보유세가 크게 부담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 대출 이자까지 부담되면 어떻게 해요?
집이 이제 부담이 되면 이제 집값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단 제가 볼 땐 지금은 이제 그 규제 지역들, 특히 이제 서울 쪽들, 전세가하고 매매가 크게 급등한 서울 지역들은 어떻게 한다? 이제 자, 전세가가 조정이 되면서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일단 먼저 전세가 조정되고 그 다음에 매매 호가는 계속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도 같이 조정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분간 서울은 실수요로만 접근하시고요. 실수요라도 시장에 매물이 없다고, 지금 이제 뭐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 막 시장이 매물이 분명히 없을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니까 호가는 계속 유지하면서 매물이 없다고 막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잠시 시장을 지금은 너무 이번에 좀 대출을 아예 그냥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하면서, 그죠? 그 주택담보대출, 뭐 임대사업 대출은 완전히 규제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잠시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는 만약에 하반기에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년에 오히려 그 실수요자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제가 분석을 한 거 봤을 때는 제 생각은 이렇다고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오래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이런 좀 시간을 많이 글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토TV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